안녕하세요. 블로그 사자우 책과 대화하다를 운영 중인 블로거 사자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독서와 관련해 가지고 올린 적은 한참 됐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변명 같지만 글을 포스팅을 잘 안 하게 되는 제 게으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거나 그런 블로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그 독서 방송, 독방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어떤 책을 실제로 독서하는 모습을 한번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도 궁금한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동일한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서로 독서 클럽이라는 만나서 어떤 주제를, 책과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거나 이러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각자 이렇게 만나고 이러한 관계가 여러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 가지 취지는 그냥 재밌게 책을 어떻게 읽는가, 그런 거를 그냥 한 독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찬호의 첫 책을 선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김찬호의 그 모멸감, 부제로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이 책을 실은 이제 그 앞에 서문 부분만 읽었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 직접 독서하는 과정들을 찍어서 올려보고, 이게 책을 쉽게 접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동영상을 목소리만 어차피 나가니까요, 들으면서 뭐 잠을 잘 때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제안하고 싶은 바는 책을 구매하셔서 직접 자기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읽는데 사자오는 저렇게 읽구나, 또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읽구나,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책을 선정하는 건 어떤 여러 분야, 여러 장르를 다양하게 해보고 싶거든요. 제 취미 습관은 특정 분야만 이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니까, 그 시작점으로 뭐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가 아주 뭐 식상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그 책, 김찬호의 모멸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누가 추천해서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추천은 별로 이렇게 보는 편은 아니고요. 과거에 알던 작가, 저자, 그 사람의 신작이 나왔다거나, 혹은 이제 그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소개되어 있는 어떤 작가의 책,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그게 아니라 관심이 가는 주제나 제목이 있을 땐 그 책에 대해서 뭐 서문, 차례, 저자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을 서점에서 읽다가 괜찮구나 싶으면 그걸 구매하게 됩니다. 이 모멸감이라는 책은 글쎄요, 아주 굉장히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책을 그 서점에서 고를 때는 그 한참 유행이던 게, 제 느낌인데 몇 년 전에 그 미움받을 용기부터 해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 아들러의 어떤 아들러주의자를 할까요? 심리학 아들러에 관련된 거를 뭐 미움받을 용기, 뭐 2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던데, 그것도 읽어봤고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들러가 직접 제작한 그 책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독서를 시작할 때 사자오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제목,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토대로 직접 읽어보면서 비교를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 아니면 저자가 조금 오버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마치 주고받는 대화처럼 그렇게 독서를 하고 거기서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건, 어떤 요약하거나 어떤 발췌를 해서 독서를 할까, 예를 들어 뭐 그 논술 문제 제시문처럼 특정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할까,
그런 방식으로 책을 할까라고 했는데, 그건 한 페이지에서도 뭐 한두 시간 이상씩 가는 그런 방식이고, 그냥 편하게 사자우의 독서 스타일은 정독하는 편이고, 책을 읽는 도중에 뭐 아주 작은 연관성이 있다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옆에 적거나 뭐 이렇게 독서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런 타입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장점은 어떤 상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논술 글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 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 발안된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제를 모아서 글의 분량에 맞춰서 쓰는 습관은 잘 길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멸감을 들어가 볼 텐데요. 김찬호는 저는 이제 과거에 꽤 됐습니다. 시간은 그 사회를 보는 논리로 김찬호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돈의 인문학 2권 정도 읽었고요. 그 뒤로 지금 이제 모멸감이 3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모멸감. 굉장히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주제를 이 작가가, 이 저자가, 이 김찬호 교수가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냥 좀 피상적으로 겉만 살짝 수박 겉핥기 형태로 책을 내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떤 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모멸감이라는 그 추상적인 감정의 어휘, 이 개념을 어떻게 이 작가가 이걸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멸감이라는 게 뭘까?부터 이제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모멸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피해,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모멸감, 뭐 굴욕감, 모욕, 뭐 수치심. 그러면 분명히 어떤 관계에서 그런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굴욕적으로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런 걸 주는 어떤 공격적인 거. 그래서 가장 떠오르는 건 어제가 실은 우리 그 2018년 아시안 게임 준결승전 저 어제 시청했거든요. 베트남 박항서의 베트남, 그리고 한국 팀의 준결승전, 이승우가 2골 넣고 우리 황의조가 1골 넣어서 3대1로 어제 이겨서 이제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인터넷이 참 무섭구나라고 생각한 건 몇 년 전부터 어떤 네이버 포털이라든지 다음의 포털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다른 그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어요. 제 느낌인데, 동일한 기사 주제를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지지하는, 그렇게 양축으로 나뉘는 그런 느낌이었고, 또 댓글들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죠. 특히 스포츠를 제가 지금은 좀 끊었는데 야구를 좋아할 때 보면 굉장히 뭐 극찬을 하는 댓글도 있다가 반대로 굉장히 한 사람을 그냥 공격적으로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글을 쓰는 능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 수사하게 좀 도구가 발달된 사람들은 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 그렇게 볼 때 이 모멸감에서 어떤 시 적절성을 따진다고 하면 공인이나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우리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댓글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멸감을 준다거나 뭐 이러한 과정들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거에 관련돼서도 이 책에서 잡아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좀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우려가 되는 건, 과연 이 김찬호 교수가 이 모멸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념을 잘 잡고 그걸 과연 펼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좀 무리한 시도가 아닐까?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좀 공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정독 타입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거고, 책이 없어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제가 문장을 발음도 안 좋고 억양도 이상하지만 제가 읽어주는 거고, 또 이제 제 어떤 사견도 들어갈 거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제 생각에는 동일한 책을 사셔서, 대여 말고 사셔서
직접 밑줄도 그어보고 함께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담아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또 한 가지는 저도 거기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책에 대한 부담감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점 가서 이 책 저 책 읽고 싶은 책들을 많이 구매하게 되면 어떤 양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길들여진 성취감, 이거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양적으로 뭐 한 달에 뭐 20권을 읽네, 뭐 10권을 읽네, 한 달 한 권밖에 못 읽었네. 어떤 이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야 진정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자유롭진 않지만 한 책을 계속 읽고 원래는 3번 정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까지 읽진 않는 타입인데 정독을 하면서 이 책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다 보면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겁니다. 느려질 거고,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음독으로 방송을 찍을 때는 조금 더 느려지겠죠. 그래도 우보천리 한 발 한 발 소처럼 계속 그렇게 재미를 느낄 때까지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자우와 함께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찬호 모멸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갈피에 보면 이렇게 책 날개에 김찬호의 이력과 쓴 저서들 이렇게 있고요. 이 책은 독특하게 또 작곡가 유주환과 함께 공동 작업을 했더라고요. 작곡가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차원으로 그냥 받아들였고요.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모멸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책 머리 부분이 있고, 책을 살 때는 저는 이제 뭐 서문이라든지 뭐 책 앞에 이렇게 책 머리글도 당연히 읽죠, 여러분처럼. 그리고 나서 차례를 봅니다. 차례를 봐서 어떤 이 책이 그냥 뭐 단편들을 소설집처럼 모아놓은 건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개념을 잡고 어떤 해결 방안까지 가고 있는 책들인지 이렇게 보고 내가 관심사 어떤 부분이 떠오르는 부분들, 특정 부분을 봐봅니다. 보고 거기를 약간 읽어보다가 괜찮다, 시선이 괜찮다 라고 할 때 책을 구매하고요. 문장도 물론 봅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첫 시도, 첫 시작이니까 그 책 머리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머리 부분은 사실 지금 한번 읽었던 거거든요. 방송처럼 한번 연습 삼아 찍었는데 제 발음도 이상할 뿐더러 속도도 너무 느린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찍는 거거든요. 책 머리 부분을 속도를 좀 줄여야겠다. 책 머리 부분 찍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설을 많이, 내 사견을 많이 넣었다 라고 반성합니다. 일단 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머리에는 이 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독자에게 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사실은 좀 사서 읽어라, 혹은 이 책은 이런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거에 관련이 되어 있냐, 이 개념은 모멸감이란 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초보 운전자들이 자동차 뒤편에 종종 붙여놓는 문구다. 우리가 흔히 보면 운전은 초보, 건들면 람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숙한 운전 솜씨를 재치 있게 실토하는 표현이지만 쉽게 난폭해지는 일반 운전자들의 습성을 풍자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이고 중의적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 종종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의 습성에 대한 고백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이렇게 슬로건이 표어 나도 내가 무서워요 라는 거에서 어떤 감정, 우리 일반인들의 감정적인 것들이 배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끌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 주행 중 자기도 모르게 사나워지듯이 살아가면서 하찮은 일에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발견한다.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끌어오르는 5만 가지 감정을 우리는 변덕스럽고 무질서한 에너지로 체감할 때가 많다. 분노 이외에도 질투나 적개심 등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런저런 감정들이 낯설고 때로 무섭기까지 하다. 네, 공감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소모한다라는 감정에서 어떤 화가 나는 거, 주체할 수 없는 거, 점점 더 그 사회에서 얼마 전에도 그 몇만 명의 그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그리고 뭐 버스 기사를 폭행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압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질병으로까지 명명을 하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또한 감정 노동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나 방안들이 우리 사회에는 유독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화제를 끌어서 개념과 약간 주제에 관심을 끌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능력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해 필요한 자질로도 강조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이모션 컨트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의 한 측면으로까지 강조되고 있다, 부각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센서티브 책 샀는데 약간 돈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아무튼 화가 남에 관하여 라든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계속하면, 그것은 우선 개인적인 과제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작가가 지금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을 개인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라고 이렇게 병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중적이고 이원적인 것들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두 차원을 지금 동시에 내놓고 있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면, 일단 이 병행 부분입니다. 가로로 치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거. 감정은 개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련된 것이면서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정이라는 그 추상적인 게 개개인의 어떤 내밀한 영역, 사적 영역에서 관련됨과 동시에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정교한 프로그램. 여기서 개인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건 집합적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이렇게 포착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어떤 그런 집합적 컴플렉스랄까, 복잡한 그 시스템을 갖춘 듯한,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구도가 아니라 감정이란 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이지만 감정 그 자체 안에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는 타고난 천성이나 성장 배경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대를 지배하는 정서적 문법의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시대를 지배하는 정서적 문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어떤 맥락에서 단어들의 쓰임새를 독자들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탄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정된 단어의 고착된 뜻만, 문법 하면 뭐 영어 영문법, 우리 뭐 성문 기본 문법 이런 것처럼 딱 그 고착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면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감정이라는 게 한 개인의 그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계속 아까 병행을 이야기했잖아요.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정서의 문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집단 무의식이죠. 군중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 안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문법에 천착하지 마시고, 모든 심리적 현상에는 생리적인 뿌리와 함께 역사적인 맥락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 사건,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에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자아가 갖고 있는 생리적인 뿌리, 그 사람의 본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이거와 함께 그 사람 자체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 역사적인 문화, 이런 맥락, 이게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사회의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특정 사건이라든지 어떤 개개인의 감정을 포착해도 그 개인이라는 건 집단 속의 사회 속의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어떤 문제들을,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이 단락에선 개인적이면서도 감정은 사회적인 차원의 병행이라는 건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감정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분이 이제 이 포커스 배경을 이 글에서 그 모멸감이라는 거를 한국 사회에서 주로 맞춰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범위를 밝혀주는 단락이고, 왜 그렇게 각별한 의미를 갖냐? 이게 저자의 견해예요. 한국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별한 거, 역동성, 유대감, 신명, 끼, 화끈함, 냄비근성 등 한국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에는 정동적인 요소가 강하게 깔려 있다. 이 정동적인 거, 정적이고 동적인 걸, 정동적인 게 우리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건 한이 있고 뭐 초코파이처럼 정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이제 역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냄비근성이라든지 이 단어들만 들어도, 신명 이런 것만 들어도 아마 2002년 월드컵을 겪었던 세대들이라면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이런 그 우리가 냄비근성이라고 한참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를 좀 비하하거나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했던 근성들을 다이내믹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처음으로 꺼냈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 기억도 나고, 인간관계에서도 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여러 가지 장면에서 집단적인 격정으로 쉽게 발동하여 마구 흥분하면서 응집하는 성향이 있다. 글쎄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뭐 박근혜를 하야시켰고 탄핵했고 이런 것도 떠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뭐 흥분한다 이런 성향,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지만, 뭐 동의합니다, 크게. 그런 기운이 좋은 쪽으로 모아지는 신바람으로 상승하지만 잘못 방향을 잡으면 생명을 억누르고 서로를 짓밟으며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글쎄요, 그 신바람으로 상승해서 우리가 뭐 으쌰으쌰 한다거나 죄송합니다. 어떤 측면은 쉽게 지금 떠오르는데 머릿속에, 이게 잘못 방향을 잡으면 생명을 억누르고 서로를 짓밟으며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이 부분은 좀 쉽게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떠오르지가 않는데, 공동체를 파괴하고 짓밟고 생명을 억누르는 걸로 간다? 뭐 폭력 성향으로 간다는 건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후술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궁금증을 남겨놓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경쟁하고 거기에서 좌절하면 공격성이나 자학으로 열패감을 드러내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에, 그러니까 경쟁이 좀 심하죠. 이 반도 안에서. 그럼 입시 경쟁은 여러 경쟁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공격이나 자학, 열패감을 드러내기 쉽다. 글쎄요, 이 부분도 지금 두 번째 얘기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이 모멸감 하나로 다 연관성이 깊다라고 이 저자는 그렇게 파헤칠 수 있을까? 과연 훌륭하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기대도 됩니다. 저자의 역량이. 지금 한국인의 마음 풍경은 어떤가? 일상과 사회에 만연하면서 빈번하게 경험되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인도 알고 있네요. 그 대신 몇 가지 두드러진 사회 현상들을 실마리 삼아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가혹한 입시 경쟁, 점점 일반화되는 성형수술, 인터넷에 범람하는 악플, 네, 여기 악플 나오죠. 압도적입니다. 우리 악플하고 선플의 이 비율이. 이러한 정황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 그러한 정황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다, 뭐 생명을 무시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땐.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고, 그 근거로 다시 근거를 대죠. 2005년 미국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에서 전 세계 53개국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부심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4위로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세계 3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행복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하위권인 27위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글쎄요, 어떤 맥락 속에 지금 이 두 가지 근거를, 개인의 자부심이 낮다, 자존감이 낮다, 그 다음 행복지수가 낮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뭘로 엮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것과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업률이나 이런 것도.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 및 행복감은 자기에 대한 사랑의 부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상관관계다가 아니라. 또한 그것은 사회적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고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심하게 어그러져 있음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거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엄청난데 서로를 인정해주는 너그러움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의 인간관계의 질곡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이 저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는 큰데 서로를 인정해주는 너그러움, 그 인정을 해주는 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불균형, 이 등호가 맞지 않는 것,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에 저성장으로 인해 생존의 기반먼저 흔들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은 더욱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모멸이다. 부정적인 모방이 아니라 모멸로 여기를 보고 있는 거네요. 포커스는 누군가를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춘기 아이나 애정 결핍에 빠진 아이들이 상대의 관심을 끌고 상대를 공격한다거나 뭐 이러한 구도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보냐,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동의해주면서 저자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동의를 해주면서 읽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SNS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SNS에 기피하는 타입인데 좀 뭐랄까, 뭐 먹는데 집중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어디 가면 사진 찍고 자꾸 사진 기록하는 사람,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어떤 좋은 것들만 편집해서 올려지면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계속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올리는 거.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삶과의 괴리감, 이것들이 나중에 한 번에 쏟아질 때 그거를 과연 현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누군 잘난 사진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 느끼는 그 공허감과 결핍을, 즉 모멸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김찬호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 넘어가면, 모멸은 모멸감을 낳는다. 억울해 죽겠어, 무시하지 마, 지가 뭔데, 회사가 우리를 우롱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이런 말들에서 모멸감의 짙은 흔적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모멸감이라는 이 추상적인 것들을 지금 계속 풀어서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객관화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모멸감에 휩싸인 심경을 조용히 응시하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토로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슬픔이나 외로움은 곧잘 표현되고 종종 위로도 받는다. 불안이나 분노도 쉽게 드러낼 수 있고 쉽게 공감을 얻는 편이다. 그런데 모멸감은 다르다. 왜 다를까요? 왜 모멸감은 다른 감정들과 다르냐? 왜 특별한 지위를 씌우려고 하는지 저자의 말을 봅시다. 가령 학력이나 외모로 인해 멸시를 당할 경우 그 울적한 심경을 적나라하게 내비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모멸감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인지 모멸감은 표정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속으로 삭힌다 이건가요? 그렇지만 그 숨겨진 감정 안에는 수치심, 열등감, 자기혐오, 분노, 두려움, 외로움, 슬픔 등이 뒤섞인 채 억눌려 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멸감 안에 너무나 많은 어떤 속성들이라든지 외연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럴까? 아직도 뚜렷하게 모멸감에 대한 거를 개념이 퍽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쎄요, 그 모멸감이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불안이나 분노는 쉽게 드러낼 수 있지만 모멸감을 느낄 때는 그 모멸감을 당한 사람이 드러내지 않는 내적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수위라든지 어떤 한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면에서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않는 어떤 그 감각의 민감도, 이런 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 주제로 어떻게 이걸 포착해서 쓸 수 있을까, 이 글을. 그것도 궁금합니다.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은 곧 운명이 된다. 카를 융의 말이다. 이 단락에서 지금 저자는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인용문을. 융의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은 곧 운명이 된다.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제 느낌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과 어떤 감성 분리할 때, 대비할 때, 혹은 의식과
의식과 무의식, 굉장히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거기서 우리가 주로 이성이라는 건 의식되고 이성적으로 질서 있게 뭔가 논리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고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기계적일 것 같고. 그런데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고 그걸 뭐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을 작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부분과 초과학이나 비과학적인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뭐 과학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점집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거나 귀신을 아직도 믿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인간의 감성 부분. 거기에서 자기 어떤 이성적인 부분으로 자기 삶, 자기 자아, 자기 행동에 자기 인생을 의식되는 부분으로만 파악하면 굉장히 쉽죠. 내가 이래서 화가 났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느끼지 못한 어떤 무의식의 작용들을 곧 자기 운명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융의 말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을. 그러면 저자는 자각되지 않은 감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 부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이 감정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건 자각이고 인식인데, 그 인식되지 않는 것들, 그걸 지금 의식과 무의식처럼 마음을 휩싸고 흔드는 힘을 직시하여 객관화하지 않으면, 즉 의식 차원으로 끌어오거나 우리가 포착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잡혀지지 않은 그런 감정들, 마치 귀신 같은 그 무의식에 계속 붙잡혀 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에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여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이론과 방법 모두 빈약한 실정이다. 집합적으로 공유되는 정서나 충동을 규명해내는 안목과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절실하다. 이 도구라는 거는 그 개념을 포착하는 거죠. 사회학자 입장이나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멸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야기할 텐데, 이거를 좀 더 개념을 잡아서 속성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모멸감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걸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컨대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질병이 원인을 모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뭐 다른 차원에서 약간 그 의학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접근한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거기에 적절한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모멸감에 대해서 갈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응어리의 실체를 개인의 내면과 사회의 지평에서 두루 탐구하려 한다. 모멸감이라는 감정을 프리즘 삼아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조명하면서 삶과 마음의 문법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네, 선의적으로 이 작가의 의도를 보면 우리가 모멸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가가 피력하려고 하는 개념을 잡고 그 모멸감이라는 렌즈나 그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감정적 처리 문제들을 볼 때 원인도 잡을 수 있고 해결 방안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자의 시도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가가 모멸감이라는 화두를 쥐게 된 계기는 김우창 교수의 글을 통해서였다. 정치와 삶의 세계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 고대 그 정치학과 교수 김우창 맞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 흐름에서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설파했다,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과 모멸의 구조,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비춰지는 모습은 오만이고, 그 피지배층은 지배층에게 느끼는, 상부층에 느끼는 어떤 모멸감, 뭐 이런 구조를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 부분은 이 책의 2장에서 상세하게 인용하고 풀이할 것이다.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었지만 매우 생소하면서도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테마나 이 주제를 착안하게 됐다, 이 이야기죠. 김경로. 그때 머릿속에 들어앉게 된 모멸이라는 두 글자는 경험을 성찰하고 사회를 분석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그 모멸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니 많은 현상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포착되었다. 내가 모멸을 주었거나 받았던 여러 경험들도 떠올랐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개인의 심리나 일상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인 지평에서도 분석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어떤 사람과 사람의 작은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계에 이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심리적 기저의 바탕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야 된다. 개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어떤 의무감을 느꼈다라는 것처럼 읽혀지는데요. 글쎄요, 누구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모멸을 주었거나 제가 받았던 기억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있겠죠.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그런 적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반성할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모멸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인문학과 심리학 문헌을 뒤졌다. 네, 학자니까. 아울러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조감하면서 그 역사적인 맥락도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 모멸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뉴스에 실린 기사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오가는 대사, 인간 심리를 통찰력 있게 묘사한 시나 소설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잡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느낌엔 모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추상적인 거라서 이렇게 해도 모멸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유용한 텍스트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었다. 지하철이나 커피숍에서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하거나 휴대폰으로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에 퍽 도움이 된다. 저는 운전하면서나 아무튼 그 뭐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을 귀로 많이 저 역시 그러거든요. 관찰하는 거죠. 재미있어서. 그들의 생활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얽힌 생각과 감정들이 생생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퍽 도움이 된다는 말은 이제 대중 그 공공시설 이런 데서 무례한 사람들의 자료를 포집하면서 그랬다라는 좀 재미있네요.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했지만 이 저술이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은 선행 연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럴 것 같아요. 포커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감정 일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관련된 책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두려움, 분노, 슬픔, 불안, 수치심, 외로움, 기쁨, 사랑, 질투. 감정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그 본질을 해부하는 담론이 꾸준하게 소개되고 있다. 글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어떤 책 쓰기 뭐 그런 걸 차원이고 깊이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책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럼에도 이제 봐집니다. 기대를 하고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 본질을 해부하는 담론이 꾸준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모멸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멸감이 제목으로 들어간 책이 아직까지 한 권도 나오지 않았다. 영어권에서 모멸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인 모욕을 주제로 한 책들이 나와 있고 일부가 번역되어 있는 정도다. 기존에 축적된 토대 없이 논의를 풀어간다는 것은 꽤 난해한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모멸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제가 볼 때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멸감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어떠한 어휘나 어떠한 그 지시어 속에 그거에 담을 수 있는 속성들을 다 담아서 테두리를 둘러치는 거거든요. 테두리를. 그래서 그게 이제 속성들이고, 우리가 그 속성을 파악했을 때 외연을 넓힌다라는 건 그 속성에서 이제 어떤 사례들을 끄집어 올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것들이죠. 외연을 넓혀간다라는 건.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잡기가 예컨대 모멸감과 비슷한 뭐 굴욕, 뭐 수치심 이런 것들 어떤 차이들을 정확히 경계를 짓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알고 있는 김찬호라는 분이 이 저자가 어떻게 조금 더 뭔가 시원한 데를 긁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말이고 생활에서 흔히 겪는 감정이지만 인간의 감정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모멸감이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그것은 수치심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게요. 스펙트럼에서 보면 수치심, 어떤 창피함, 수치심, 모욕감, 굴욕감, 뭐 열패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서 딱 이 모멸감에 포착할 수 있는 속성이 과연 뭘까.
모멸감이 폭력으로 발현될 때 분노의 방아쇠는 어디에 있는가? 뭐 요새 뭐 연애하면서 연인 사이에 뭐 폭행 이런 것까지 심화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방아쇠는 뭐냐?